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또 명절 연휴가 들어갔는데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815 모니터 또 연휴 동안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주말,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9월 14일 기준으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뭐 시장의 지금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스탠스 자체가 조금 지수는 좀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박스권 구간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분위기는 우리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천조국이라서 그런지 나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 7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 관련된 이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3일 밤에 발표된 미국에서의 이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US 컨슈머 센티멘트 뭐 돼 있고 4개월 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미시건 대학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는 나쁘지 않은 그런 양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9월 우리가 보자. 9월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장이, 그죠? 주식시장이. 근데 9월 19일 새벽에 미국 시장의 FOMC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장을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금리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좀 줄이고 가자라는 생각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도 금리가 좀 낮아지면 소비는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1년 뒤, 뭐 2년 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는 낙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결국에는 11월 초에, 그죠? 11월 초에 대선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하나의 출렁임이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대선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또 있겠지만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뭐 지금 분위기 정도의 고용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물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출렁이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코스피가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 어디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았나요? 코스피가 2500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래 꼬리가 달린 구간이 거의 2500선 전후거든요. 네. 자, 2500선 정도에서 일단은 하방의 지지력은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밑으로는 2500선, 그죠? 이 500포인트 정도, 네, 하방 경직선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상방이 이제 언제 얼마인가가 되게 이제 고민스럽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상방을 보면, 차트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 입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이 닫혀야 되는데 이 입이 2600과 2650 사이에서 입이 9월 초에 9월 4일날 만들어진 급락, 그죠? 네, 갭 하락, 지수가 3% 빠지면서 큰 입이 열렸는데 그 입이 아직까지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600선이 여기 뭐죠? 갭 저항이 있는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만약에 갭저항을 좀 닫아준다라면 갭저항을 FMC 회의를 변곡점으로 시장의 색깔이 조금 그래도 좋아져서 추석 연휴 지나고 FMC 회의 이후에 거래대금이 지금은 엄청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상승하면서 입을 닫아준다면 그 위로는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 지금 지난번에 8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었나요?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여기. 네. 거기가 121선 있는 구간입니다. 2700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뭐 지수라는 게 뭐 그렇게 예측한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요 정도의 큰 그림을 열어놓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갭을 닫으면 2700까지 가겠지만 갭을 닫지 못하면 당분간은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 짧은 그림으로는 그죠?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FMC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9월 19일 새벽에 나오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 대체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라는 거는 물가에 따라서도 연동이 되지만 경기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린다? 그러면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으로는 금리 올리면 이자 비용 부담 늘어나고 기업들한테는 힘들어지고 우리 가게도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금리를 첫 인하하는 시점이 시장한테는 안 좋은 케이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를 인하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한 2% 정도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더 이상 인하되지 않고 멈추는 구간 있죠. 멈추는 구간. 이때가 증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낮추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의 뉘앙스와 톤을 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장은 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험적 금리 인하냐,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 금리나 미리 조금 약간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보험적 금리 인하로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어떤 시장의 이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리세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은 중소형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면 대형주분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장을 우리가 일단 연휴 직후에 FMC 회의 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박스권,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정도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수는 왜 박스권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반도체 업황이 약간 지금 슬로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가총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들이 물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양호하긴 하죠. 같이 빠졌긴 하지만. 근데 원투펀치인 반도체가 시가총 1, 2 기업인데,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일반 반도체, 범용 반도체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죠? 수요 둔화를 이유로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CLSA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거 3분기 그죠? 2024년 3분기 이익이 위크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지금 톤을 낮추고 있습니다. 12.9조, 그러니까 13조 정도에서 지금 10.3조, 10조 정도까지 이렇게 3분기가 생각보다 좀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다운을 시켰잖아요, 그죠? 다운 시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반도체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슬로우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지수에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젠슨항 CEO가, 그죠? 젠슨항 CEO가 골드만삭스의 행사에서 우리에 대한 이 수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좋고, 그래서 우리의 GPU를 가지고 가려고 엄청 줄을 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뿡 한번 반등했다가 삼성전자는 다시 그거 훅 반납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저점을 일단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결국에는 피크아웃이 오지 않을까, 그죠? 요렇게 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업사이클이 왔는데 요게 이렇게 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미리미리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걱정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연장이 된다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약간 떨어지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그죠? 요거는 누군가 믿음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요 믿음은 9월 26일 날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또 마이크론이 이번에 약간 투자 의견 하향 BNP 파리바에서, 그죠? 나오면서 빠졌다가 지난 9월 13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6%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일단. 자, 이거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요런 패턴은요, 기술적으로 85달러를 깼다가, 그죠? 장중에. 85달러 깼다가 아래 꼬리 쭉 달았고요. 그리고 그 위로 지금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난 직전의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절묘하게, 그죠? 이거 위기가 왔었는데 마이크론이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 다 나왔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크론이 일단 이러한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9월 26일 날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죠? 9월 26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에서 좀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 레거시 반도체가 약간 슬로우하긴 한데, 다시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다가 요 정도의 흐름이지, 그죠? 1번의 흐름이지 이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에 믿음을 만약에 시장에서 좀 주게 된다라면, 그죠? 우리도 이제 낙폭 과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10월에 이제 3분기, 그죠? 3Q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실적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은 이야기를 좀 10월에 톤을 해준다라면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니까 V자로 막 급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그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데이터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약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지금 수출이 약간 정체되거나 둔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률, 증가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DDR 뭐 4라든지 이런 좀 레거시 반도체 쪽에 수요가 뭐 PC라든지 모바일 쪽에서 약간 수요가 둔화되는, 그다음에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주가는 그러니까 모멘텀은 뭐냐면 지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좋은데 그나마 낙폭이 단기적으로 크다라는 그 정도가 모멘텀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하나 보시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의 톤 다운을 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였죠? 성장률, 증가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막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온 것은 2023년 1분기 무렵이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사이였죠. 그때 요거 한번 보시죠. 실적은요, 12개월 후에 1년 뒤에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뭐가 튀기 시작하냐면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의 변화율, 증가율이 이렇게 먼저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영업이익도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네. 이때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특히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죠. 근데 최근에 이 영업이익 EPS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이 부분에 저는 조금 요거는 더 이상 뭔가 하이닉스가 PBR 2배에서 더 크게 계속 움직이기에는, 또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아웃퍼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드렸고,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3Q, 4Q, 그 다음에 내년도 1Q, 2Q, 3개월 전 전망, 그 다음에 현재의 전망, 뭐 이 부분인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증가율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분기별 증가율 자체가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지금 당장의 수출 숫자는 좋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분위기가 약간 슬로우하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그려보면 한 7월 정도? 한 7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24년도 이익과 25년도 이익이 이렇게 증익이 되는 추정치가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7월 달부터 보면 더 이상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 보이십니까? 요즘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톤을 좀 다운시키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익을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도 하향 조정이 약간씩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분기별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그죠? 네, 이게 원래 EQ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죠 방금. 삼성전자 EQ, 그 다음에 요거 3Q, 4Q인데 지금까지는 올 연초 2024년 1월 연초 이후에 보통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익이 계속 전망치가,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고개 숙이는 거 보이십니까? 3Q와 4Q의 이익 전망치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환호하는 종목은 어떤 거죠? 지금 싼 종목도 좋지만 앞으로 이익이 증익이 될 기업을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댈 곳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전망치로 인해서 낙폭이 꽤 가파르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싸다라는 것 외에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뭐죠? 이익도 여전히 증익이 되는데 주가가 아직 싼 상태. 성장, 뭐라 해야 되나? 저평가 성장주라 해야 되나? 성장하는 주식인데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 이거 최고의 주식인 거죠. 그죠? 이익은 아주 고속 성장하는데 아직까지 밸류가 쓴 밸류 고성장 밸류주? 아무튼. 자, 그래서 9월 13일까지 증권사에 3분기 컨센서스 전망,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뭐 쭉쭉쭉 뽑아봐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원래는 8월 달만 하더라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14조, 12조를 부르는 증권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9월달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다 10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간으로도 보시면 원래 8월달만 하더라도 원래는 47조 정도 보던 증권사들이 최근에 38조, 41조, 39조 낮추고 있네요. 내년도 전망치도 69조, 65조를 보다가 57조, 55조로 최근에 46조를 보는 곳도 있네요.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증권사들 분위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연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연간으로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림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계열로. 빨간색은 24년이고요. 검은색은 25년인데 잘 올라가던 것이 7월달 이후에 정체하다가 지금 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네요. 근데 주가는 그죠? 선행에서 먼저 가파르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 중요한데, 저는 연준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조금 멈추는 시그널을 주면 그때가 삼성전자의 좀 중기적인, 그죠? 중장기적인 바닥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 톤이 언제 나오는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한 분기, 두 분기 뒤가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수급 앞에 제가 장사 없다. 다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거 알고, 그죠?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데 수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수급은 삼성전자의 수급은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가장 메인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고, 반대로 VS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오히려 반대의 그림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개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팔면 삼성전자 주식 오르고,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사면 삼성전자 주식은 이렇게 빠지고, 자,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삼성전자 주식 오르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 빠지고. 자, 최근 한번 볼까요?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8월달 이후로 8월달 이후로 열심히 매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대중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815 가족분들은 삼성전자 주가와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 포지션과의 상관관계가 여기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러면 우리는 전체 대중과는 좀 다른 개인 투자분들의 성향을 보여야 된다. 어디에? 외국인 투자들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야 된다. 삼성전자는 한번 볼까요? 개인은 지금 반대로 역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 외국인들이 살 때 빨간색이죠? 주가 좋고요. 외국인들이 뭔가 정체할 때 주가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사니까 주가 좋았다가 최근에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계속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멈추지 않아요. 그죠? 주가의 하락도 멈추지 않죠. 그러면 뭐 HBM 통과되는 거 모르겠고, 복잡하게 DDR4가 뭐 재고가 어떻게 되고 뭐가 모르겠어. 근데 이 방향성을, 그죠? 빨간색의 그래프의 방향성이 적어도 멈춰야 된다. 멈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서 물려서 기다릴 게 아니라면 물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 모으는 거면 모르겠는데, 보통 내가 주식을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얼마 기다리지 않고 수익 나는 게 훨씬 더 가족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그러면 적어도 이 수급이 좀 멈춰줘야 된다.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멈춰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요거 그림 보십시오. 자, 한동안 이제 엔이 좀 멈추는 듯 하다가, 그죠? 다시 지금 8월 초에 이렇게 빠졌다가요. 엔캐리 8월 5일부터 다시 좀 안정을 좀 찾는다 하다가 지금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40엔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엔캐리 자금 중에서도 일부가 우리 삼성전자 대형주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있다라면, 그죠? 청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엔화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그 엔화가 멈춰주는 이벤트는 언제쯤 있을 수 있냐? 여기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FMC 회의 때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죠. 9월 27일 날. 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재상장 요거 말고 밑에 보시면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라고 있습니다. 네. 자민당 총재 선거. 요게 일단은 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의 톤은 야, 내수를 위해서는 금리를 뭐 적절하게 분위기가 받쳐준다면 경제 상황이 받쳐준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는 어떻게 되죠? 가치가 강하게 엔화를 강하게 해서 물가를 조금 떨어뜨려서 수입 물가죠 여기서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사는데 조금 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에 출마하시는 대부분들의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라면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고 그때까지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정도 일단 한번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돌아선다라면 모를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뭔가 주도주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이렇게 빠졌다가 기관들은 약간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인데 이 외국인 한번 보세요. 네. 반도체 업종 지수는 빨간색이고요. 검은색은 20일 동안의 누적 외국인 순매수 대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죠. 네. 올라갈 때 주가 반도체 업종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 보세요. 20일 동안의 누적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게 거의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지금 수급이 완전히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멈춰야 된다. 그죠? 네. 자, 대신에 그러면 반도체의 빈자리를 누가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후보군은 바이오 아무래도 그죠?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제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교해 드리면서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가 이제는 저점을 좀 다질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밸류 관련해서는 금융 그죠? 금융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외에 조선, 방산 요 정도가 반도체의 빈자리에 그나마 시가총액 큰 대형주로서 메워준다라면 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는 당연히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하원 통과에 대한 반사 수혜가 되게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고 금리나 최대 수혜주로서 앞으로 기술 수출, 그죠? M&A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금융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죠. 네. 기업 가치, 밸류업 관련된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했을 때 수혜가 된다라는 건데 요거도 이제 막상 이제 지수가 선정이 되고 ETF가 출시될 때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한 번의 사이클의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기대감으로 먼저 당겨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융업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 나오고 ETF 막상 나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수급 확 빨아들이고 약간의 단기 고점 사이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선업종이 이제 주말에 한번 반짝 움직였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네, 조선업종도 보세요. 수급이 이렇게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있죠? 2분기 이후에 3분기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수급적으로 바닥인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왔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상 이제 뭐 더 팔기보다는 그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입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쭉 가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3Q가 비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Q 그죠? 그러면 3Q 1, 2, 3, 4, 5, 6, 7, 8, 9 7, 8, 9 요 구간에서 저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물론 최근에 가격 조정도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3Q의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10월과 11월 정도 구간에서 저는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서서히 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 그리고 이 3Q의 숫자가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저는 좀 정고점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은 올라갈 때 추격하기보다는 이러한 3Q 비수기 때의 숫자에 대한 약간의 걱정으로 해서 주가가 좀 눌릴 때가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난 금요일처럼 주가가 펑 뛸 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미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좀 올라온 레벨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유로, 실적을 이유로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대로 주가가 빠질 때가 조금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는 항상 엔진이 주가가 빠지면, 지금 중국이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엔진은 우리 거를 써야 된다라는 경쟁력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방사는 제가 지난 언제였죠? 이게 금요일 날, 네, 지난 금요일 날 13일이었나요? 네, 13일 날 일발장전 시간에 방사는 현대로템을 좀 보는 게, 체코를 갈 때 이번에 이제 우리 대구립 총수분들과 대통령께서 체코를 가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철도 논의라는 키워드가 있는 걸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을 좀 주가가 이렇게 21선까지 눌림이 있는 상태니까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한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좋게 해주면 여기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으름장을 막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해서 방위비를 러시아 주변국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무기를 가장 싸게 잘 만들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9월달, 저도 10월달에 국내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또 뭔가 수출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전지는 제가 뭐 하반기는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는 수급적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뒤에, 그죠? 19일인가요? 네, 19일부터 우리가 장이 19일, 20일 이틀 열리는데, 그때 또 일발장전 시간에 또 연휴 동안에 있었던 해외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긴 명절인데요. 가족 여러분들, 뭐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럴 때는 한번 좀 머리를 약간 비웠다가, 그죠? 맑은 정신으로 한번 훅 쉬었다가 새롭게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좀 행복한 시간, 넉넉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19일 일발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